네, 라이브쇼 수요일에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코너입니다. 정치권의 핫 이슈를 현직 국회의원들이 날카롭게 분석해드립니다. 시원한 입담을 자랑하는 5명의 여의도 어벤져스,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박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3월 13일까지 내려야 한다고 밝히면서 무더기 증인 채택으로 시간 끌기만 하려던 박근혜 대통령 측의 속이 지금 바짝 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요. 모든 의혹을 부정하려고 박 대통령 측과 검찰, 특검, 헌재 여러 가지 좀 모든 일정들을 지금 다 방해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힘겨루기 상태를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판넬 보겠습니다. 네, 숨가쁜 탄핵식의 박 대통령 중립성 의심인데요. 검찰이 박 대통령 공범이다, 피의자 수사 하겠다 했더니 검찰 수사 인격살인 사상 누각이다, 공정성 중립성 잃었다 이렇게 하면서 대면 조사를 거부했죠. 특검에서요, 변호인이 일방적으로 주장한다,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했는데 윤석열 참여정부 때 특제했다. 이거는 사실하고도 틀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립성 문제 있다, 수사 결과 수용 불가다. 자, 박한철 대판소장 탄핵 심판 3월 13일까지 최종 선고된다. 오늘 이게 가장 핫 뉴스였습니다. 재판부에 대한 모독이다, 무례하다, 공정성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례하다. 이제 박한철 소장이 화가 났습니다. 근데 이제 박한철 소장은 그만두니까 사실은 무례하다라고 화가 났지만 이제 투표할 수는 그거 모르죠? 재판권은 없죠. 네, 홍문효 의원님 오늘 주제 괜찮습니까? 마음에 안 듭니까? 아니 뭐 말씀하시죠. 네, 어떻습니까?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박한철 소장을 임명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잘 임명하신 거예요. 대통령이 임명하셨는데 대통령 편을 안 드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엔 박한철 소장은 소장님이 하실 말씀을 하신 거고요. 또 대통령 변호인단은 변호인단이 해야 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를 예를 들어서 한쪽 편에서만 생각하면 박한철 소장 얘기는 다 맞는 얘기인 것 같고 변호인단 얘기는 틀린 것 같이 보이지만 변호인단으로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고 또 박한철 소장은 여러 가지 타임테이블을 봐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입장이 아니었던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거를 어떤 한쪽에 방점을 두고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오히려 공정한 박정진 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직 혹시 직업이 혹시 판사이셨습니까?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게 출연하실 때마다 느끼는 게 판사 스타일이에요. 네. 아, 이런 의견도 있고 이쪽에서는 이렇고 저쪽에서는 당연히 이고. 네. 본인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도 사실은 뭐 여기서 뭐 공정성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대통령이 힘이 빠질 때 보면은 굉장히 미안한 얘기지만 검찰이나 뭐 헌재나 이런 데가 대통령이 힘 빠진 쪽에서 반대방으로 옮겨가는 거 우리가 많이 볼 수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맞죠. 국민들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힘이 빠져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공정하게 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변호인단 입장에 있어서는 이것이 이제 국민들의 촛불 민심 가지고 대통령이 탄핵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태극기 민심 가지고 대통령이 탄핵을 어떻게 좀 반대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시간 벌기를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가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벌게 하는 거 같아요? 아니 난 뭐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변호사한테 시간 벌기를 하고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자고요. 네. 그러면 그 변호인단이 시간 벌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가요? 그리고 좀 더 공정성 있게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게 잘못인가요? 그거를 자꾸 한쪽 편에서 생각해가지고 이쪽 편 하는 얘기는 무조건 무슨 꼼수가 있는 거고 뭔가 잘못된 거고 뭔가 국민들 지탄을 받아야 되는 거고 이거는 아니다 이런 얘기. 오늘 공정한 방송이 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로. 아니 난 뭐 발언 기회를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4대 1로 터질 생각하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4대1 게임에서 굉장히 제가 그만큼 발언 수를 자, 김명진 변호사부터 좀 얘기하시죠, 그러면.
변호사 아닙니다. 아, 네. 의원입니다. 네, 전직 직원이 변호사. 네. 검사 출신으로서. 아니 근데 들어줄 만큼 다 들어줬잖아요. 그리고 헌재에서 나올 만한 핵심되는 증거들은 다 나왔잖아요. 이미 정호성, 안종범 이 사람들 증인신문 함으로써 거의 양측 공이 필요한 증거들은 다 내세운 것 같아요. 근데 네. 대통령이 지금 악착같이 버티고 있잖아요, 보면. 그래서 헌재가 언제까지 그러면 대통령의 저 정치 공세성 탄핵 심판 지연에 끌려가야 되느냐. 네. 사실은 우리 사회가 또 언론이 국회에서 그걸 적정하게 좀 끊으라라고 요구를 해야 될 시점인데 헌재 스스로도 지금 내부적으로도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얘기를 참다 못해서 헌재가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보면. 네. 아니, 증인을 39명을 신청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마구잡이 신청 아닙니까? 그래도 지금 뭐 의원 아니고 박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라면 어떻게 변호하겠습니까? 아니, 이거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게임의 논리로 가는 거 아니에요. 공격자, 방어자. 그게 아니고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저 국정농단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제3자의 관점에서 냉철하게 봐야 되는 것이지 이 게임이 서로 이 게임이 균형을 잡아서 가야 된다. 이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면 네. 딱 그게 대통령이 원하는 거고 지금 이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그렇게 끌고 가고 싶어하는 관점이에요, 보면. 네. 그렇게 해서 네. 이 진흙판으로 끌고 가서 탄핵 심판 길게 가서 네. 자신들이 동정을 얻을 시간적인 기회를 얻겠다는 거 아니에요, 보면. 변호인 입장에서는 잘하고 있는 거죠. 잘 하고 있는 건데 변호인 입장에서 보면 근데 홍문종 의원님 이게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 네. 나쁜 게 나쁜 게 아닌 게 저게 잘하고 있다고 보이지만 작전 잘 싸고 있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네. 분노와 불화통이 계속 네, 올라오기 그거는 때문에 맞고요. 예. 작은 국면에서 잘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큰 국면에서 보면 국민들의 화를 더 키우는 것이고요. 재판 끝나고 나서 대통령 하야하면 곧바로 구속시키라고 하는 국민의 여론이 정말 들불처럼 타오를 겁니다. 네, 김경주 의원이 만약에 저쪽 대리인단의 변호사면 어떤 전략을 짜겠습니까? 대통령한테 설득을 하죠. 아, 빨리 용서를 구하고 하야하시라. 받아들이십시오. 하야하라. 이게 큰 틀에서 정도죠. 전혀 할 수 없는 위치에 서서 뭔가 생각해 보라면 생각이 나겠어요. 지금 네. 저는 아마 그래서 대통령 대리인단은 안 될 것 같아요. 대통령 주변에 그야말로 진짜 충신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마지막 저 순간 되면 네. 진심 어린 충신이 몇 명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쯤 되면 국민의 민심이 이쯤 되면 빨리 물러나시고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어쨌든 그 다음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국민에게 진솔하게 사과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사실 그게 정답인데요. 근데 제가 탄핵 소추위원이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유일한 헌법재판소 상황을 네. 제가 지금 뭐 창당 문제 때문에 자주 가지는 못하는데 상황을 다 이렇게 문서로도 봤습니다. 근데 이게 이미 사실상 필요한 증인들은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증거가 정호성의 녹취 파일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종범 수천만 있어도 헌법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는 나왔거든요. 네. 이미 다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증인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상 차은택도 대통령 대리인단이 청구한 증인입니다. 그 증인이 증언 자체가 대통령께 불리한 증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전부 다 대통령의 지시였고 대통령께서 이렇게 기업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돈이 왔다 이런 얘기들을 해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 불리한 증인들을 대통령 대리인단이 지금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시간 끌기다. 아닌 것이고 특별히 39명의 증인을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 납득하기 힘들잖아요. 사실 거기에 정무수석, 국가안보실장, 전 안보실장, 심지어는 현교안 수석까지 있는 겁니다. 조응천 의원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떤 말들이 나올지는 다 예측할 수 있는데 왜 39명입니까? 사실 그런 정도 되면 현 전 정무수석이라든지 수석이라든지 뭐 실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서면으로 다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니까 박관철 헌법재판소장께서는 이제 사실상 이것이 시간 끌기로 드러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3월 13일까지 해도 무리가 없다. 이것이 뭐 대통령의 입장을 다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 아니고 충분히 받아들여도 3월 13일까지는 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전체 사퇴를 해가지고 또다시 시간 걸겠다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참 대통령으로서 마지막까지 안타까운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면 이게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아니 왜 이미 지금 벌써부터 탄핵 인용될 거라고 전제하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 변호인단 얘기하는 거 보면.
빨리 하면 뭐 안 좋습니까? 자기들한테. 그리고 지금 직무정지 상태 돼 있는데 만약에 탄핵에서 기각될 거라고 좀 희망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거 빨리 끝나길 바랄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우리가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너무 오래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끝내야 돼요.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계속 텔레비전도 그렇고 계속 나오는 거 보면 대통령이 뭐라고 하고 뭐가 문제가 됐고 계속 이 상태에 지속되는데 네. 정말 대한민국이 정상을 찾아야 되고요. 그럼 이거 빨리 끝내야 돼. 결론을 가부간에 빨리 내야 되고 그리고 정말 웃기는 게 지금 보면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저 변호인단은 변호인단이라기보다는 정치인들 같아요. 무슨 미리 복선을 깔아놔요. 그래서 공정성이 어떻다, 뭐 문제가 있다, 윤석열 씨 그 검사가 어떻다 이렇게 미리 복선을 깔아서 이제 죄송합니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를 대비해서 그냥 인용되면 이제 불복하고 이거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할 거를 대비해서 미리 지금 해놓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거죠. 뭐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특검과 이제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임하면서 이제 이 결과가 이제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뭐 상당히 이제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중간의 입장에서 이제 보고 있다가 이제 특검도 이제 진행이 되고 또 헌법재판소의 심리도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이미 본인들한테 이제 불리하게 진행이 되고 결과 또한 자신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이렇게 추측이 되어진다고 봐요. 이제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땐 결국은 이 결과에 불복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뭐 소위 말해서 진영 논리 아니면은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진영 또 특검의 결과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특정 지형이 있기 때문에 그 특정 지형을 향해서 하는 얘기다. 결국은 나중에 아마 이거 끝나고 나서도 상당 부분은 이 공정성, 중립성을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거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깔리고 있다고 봐요. 우리 홍문정 의원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다들 기각이 아니고 인용이 됐다고 치자 이거예요. 인용이 탄핵되는 거죠, 참. 네. 인용이 아니고 기각이 됐다고 칩시다. 기각이 됐다고 만세 부를 내용은 아니고요. 기각이 됐다 그래서 대통령이 제대로 대통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나는 꼭 중요한 거는 질문하고 이거예요. 싶어요. 저희가 오판하고 있는 거는 네. 마치 대통령이 이걸 질질 끌어서 더 뭐 어떤 결과에 대해서 무슨 어떤 영향력을 미치려고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지금 이 얘기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꼭 그건 아니죠. 아니 지금 네. 얘기는 네, 지금 꼭 그런 그건 방향으로 아닌 것 흘러가고 같은데. 있어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만약에 제가 대통령이라 그래도 네. 제가 이거 질질 끌어서 하고 싶은 생각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이 법률 대리인이 아니에요. 법률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이건 사상 초유의 지금 대한민국 탄핵 사태가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이 상황에 관해서 법률 대리인은 법률 대리인으로서 생각이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충신이 하나도 없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거기도 피 맺힌 절규를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결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법률 대리인단은 이 문제를 법률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물론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법 그리고 이 사태를 국가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의 의심도 없이 국민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아니 자꾸 저기 촛불 집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그거 존경합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제가 폄하하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태극기 집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죠? 태극기 집회에서 나오는 민심에 대해서는 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려고 그러시냐 이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도 대한민국 사람이고 촛불 집회 나온 사람도 대한민국 사람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쪽의 의견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을 자꾸 무슨 꼼수가 있다. 대통령이 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 대통령이 충신이 없다. 대통령이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냐. 자꾸 이런 식으로만 평가를 하고 그런 식의 시각에서만 바라보면 한도 끝도 없죠. 네, 대통령이 멋지게요. 이렇게 예. 형법 가지고 하나가로 이렇게 따지고 이러는 모습보다는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어쩌면은 국민의 어머니고 아버지 아닙니까? 크게 내가 잘못했다. 나 물러간다. 깨끗한 모습 보여주는 게 훨씬 멋지지 않을까. 요즘에 그런 생각이 확 드네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뭐 별별 생각 다 하고 계실 겁니다. 아니 제가 우리 보기에는. 홍문정 의원님 생각 듣고 싶어요. 글쎄,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실 거고 네. 제가 보기에는 제가 더 극단적인 생각들도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대화를 안 해보니까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보다도 더한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셨다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런 거에 그렇게 대해서 직접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전달됐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금 겉으로 이렇게 불거진 것처럼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주시고 네. 국익을 위해서 네. 제가 보기에는 한쪽으로 자꾸 밀어붙이는 거 네, 그런 거 안 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제가 그런 거 안 이 할게요. 장면에서 무슨 한마디만. 국익 얘기하시는데 정말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요 탄핵되기 전에도 아주 이 박 대통령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았지만 지금 뭐가 문제냐면 지금 빨리 이거 끝내줘야 돼요. 국민들이 아주 정말 이 상황 자체가 피곤해요. 너무나 피곤해요. 근데 국민들을 생각해야지 지금 마치 대통령 한 사람하고 국민들 전체가 대립하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 뭐 일부 이제 태극기 물론 태극기도 있으시지만 인정해야죠. 예, 이렇게 정말 이거는 근데 나라를 생각하는 저는 태도가 아니에요. 변호사나 뭐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요. 99%가 확실하다고 할지라도 1%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 그거는 아니겠어요? 아니 형사 재판에서 그럴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얼마나 많은 피해가 우리나라에 발생을 합니까? 너무 어렵단 말. 빨리 마무리하고 재정비해서 새 출발해야 됩니다. 근데 국민들 저는 진짜 굉장히 힘들어. 우울증 걸릴 것 저는 같아요. 이 장면에서 꼭 대통령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하세요. 정말 이 보수 진영이 이렇게 괴멸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이제 좀 놔주셔야 돼요. 정말 이거요. 사실 대통령께서 지금 딱 버티고 있는 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지지세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을 딱 놔주고 새롭게 보수가 태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보수 자체가 이제는 완전히 분열돼서 괴멸될 수밖에 없거든요. 보수 지지층으로부터 뜨겁게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까지 되셨잖아요. 그러면 조금 억울하다 치자고요. 조금 이게 아직까지는 미진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이거를 자신의 모든 거치는 이제 충분히 헌재와 앞으로 있을 특검에 맡기고 놔줬을 때 다시 한번 또 자신의 어떤 나중의 문제는 역사에 또 긴 시간 속에서 역사에 맡겼으면 좋겠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지금 놔주는 순간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이 이렇게 분열할 일도 없는 거예요. 진박, 친박, 멀박, 원박. 그 박의 중심이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이잖아요. 자신이 이제 정치를 떠나서 역사의 어떤 재판에 나 맡기겠습니다라고 갔을 때 이 보수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된다. 그다음 두 번째, 대한민국입니다. 만에 하나 이 헌재에서 이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에 광장이요, 촛불과 태극기가 극렬하게 이 충돌이 되는 대한민국이 볼 수밖에. 그렇다고 기각된다고 대통령께서 새롭게 신뢰를 가지고 국민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이 생깁니까? 그건 없지. 불가능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탁 끊어주시고 나의 모든 미래를 역사가 판단해 줄 거라 생각하고 가신다면 사실 나를 밟고 가라라고 해 주시는 게 진정한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거 아닌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탄핵 결과를 기다리는 것 자체가 내가 볼 때 잠깐만요.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멋진 모습을 볼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여야가 공정하게 얘기하자고요. 여기 이제 네 명이 얘기하면 한 번씩 얘기해요. 네, 알겠습니다. 장제원 의원 말씀을 아주 100% 동의합니다. 아, 진짜로요?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네. 그리고 정말 저런 피 맺힌 절규가 있어요. 근데 그 반대 피 맺힌 절규가 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보수가 힘없이 쓰러져가지고 이렇게 말하자면 그 사람들은 왜곡된 민심이라고 생각하는 뭐 몇 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상당한 사이즈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골통이라고 얘기해도 좋고 정말 극보수라고 얘기해도 좋고 뭐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매일마다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나라가 이렇게 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겠는가. 보수가 완전히 괴멸되고 다시는 이 땅에서 보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를 내가 사실은 이제 장제원 의원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100% 찬성한다. 저는 이렇게 아니, 생각해요.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100% 동의하면서 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절규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를 장제원 의원께서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그 지금 말씀을 저기 드린 거예요. 홍문종 선배님이 굉장히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얘기하시려고 애를 쓰시긴 하는데 결국은 이제 홍문종 의원님 이게 진심인지 아닌지도 제가 사실 좀 확인해 주시면 뭐 중간전적으로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태극기 집회를 우리가 정말 이 건강한 보수 세력의 집회로 볼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무슨 보수 뭐 이런 이념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집회라기보다는 그냥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아주
충성스러운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그런 집회라고 봐야 되겠죠. 저는 그 집회를 또 꼭꼭 뭐 이렇게 저기 우리가 지향하는 보수라는 측면에서 뭐 이렇게 틀을 이렇게 만들어줘서도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러한 지금 상황이 이제 계속 갈 경우에 우리가 정말로 걱정하는 것은 이제 보수 진영이 결국은 나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눠졌을 경우에 그러면 이 나라의 건강한 보수 세력의 재편 갱생 과정은 누가 책임질 거냐? 그러면 분열된 보수라는 이런 흐름 속에서는 이게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지금 뭐 건강한 또 야당이 있으면 또 건강한 진보에서 건강한 보수가 있듯이 이런 건강한 보수 진영이 재편될 수 있도록 정말 뭐 깊은 큰 틀에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냐. 형님 잠깐만 요거 태극기 집회에 대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태극기 집회가 좀 이해가 안 돼.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을 직접 만나서 취재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뭐 수국 보수라든가 이런 거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 막 지지자들도 아니고 이분들이 특별히 거리에 나온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촛불 시위가 헌재까지 간 건 좋다 이거야. 탄핵까지 가는 건 좋은데 헌법재판소 앞에서 촛불 시위들이 거기서 시위하는 걸 보고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나온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사실 그 이후로 태극기 집회가 나왔고 그래서 태극기 집회 편들어주는 게 아니라 저 태극기 집회를 전체를 다 매도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걸 저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녀오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한테도 발언 기회 주세요. 4분의 1만 하셔요. 저 한 번 하면 4분의 1. 우리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해야 되는 촛불 거예요? 집회에 대해서. 형님. 저 먼저 얘기하고 얘기할 순서는 어찌니까. 보수 이거는 보수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 지금 사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대통령이 범죄자냐 아니냐 이 문제예요. 보수의 문제조차도 아닌 거예요, 이건. 그렇잖아요. 보수의 건전한 보수를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 이제 놓아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면 보수를 논할 자격조차도 없는 거예요. 실은 이 범죄자 집단에 대해서는 보수가 치고 나가야 돼요. 니들은 우리 보수에 들어올 자격도 없는 것들인데 양의 탈을 쓰고 보수 안에 들어와서 보수인 척하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수를 망쳤다. 우리는 니들 자르고 가야겠다. 이 정도의 담량과 용기와 행동 능력이 있어야 제대로 국가를 운영할 만한 보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절대로 박근혜 대통령 놓아주십시오. 범죄자한테 뭘 놓아달라고. 아니 그런 말이 아니에요. 김영현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보세요. 지금 어차피 보수 진영이라고 통칭으로 칭하는 집단이 있고 그다음에 진보라는 집단이 있잖아요. 51대 49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런데 지금 사실은 저희 입장이 김경진 의원이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절하고 새롭게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일부 지지층에서는 일부 보수층에서는 이렇게 잔인하게 갈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층이 있는 겁니다. 그것도 국민들이에요. 저희 지지층인 거예요. 그다음에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지금 저기 태극기 부분을 이제 얘기하는 부분들은 사실 우리들 하여금 그렇게 이제 비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렇게 떨쳐내지 못하고 대통령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저 봐라 대통령이 범죄를 저지르는데 저렇게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그 기득권 세력을 혁파해야 된다 이런 비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두 당이 합쳐봤자 20%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문제는 대통령이 여기서 떠나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께 안타깝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요 아무리 그렇게 범죄 집단으로 얘기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이분 그러니까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도 국민이고 지지하지 않는 분도 국민이거든요. 그런데 이 싸움이 왜 나느냐. 자 대통령을 중간에 놓고 자른다는 부분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이고 옹호한다는 비판이 있는 겁니다. 이거를 대통령이 떠나주시면 이 안에서 찢고 볶든 여기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싹이라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어쨌든 간에 이미 이제 헌재에 가 있으니까 헌재의 결정이 빨리 나길 바랄 수밖에 없는데 참 저희가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저희는 뭐 어쨌든 지금 바른정당 지금 두 분이나 나와 계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른정당이 잘 되길 바라요. 지금 뭐 어쨌든 뭐 이 여기 새누리당도 계시는데. 아, 네. 죄송합니다. 아, 괜찮아요. 근데 아니 보수 정당이 좀 제대로 된 보수가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박근혜 금방 김경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이 문제는요. 사실은 이 국가를 훼손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우리 대통령이란 개인과요.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얼마나 지금 현재도 스스로 안 물러나고 저렇게 막 중립성 운운하면서 얼마나 많은 국가 대한민국에 대한 여러 가지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까?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국민도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보수라면 저는 차제에 정말 박근혜 대통령 같은 이런 행태에 대해서 아주 매섭게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대로 된 보수 정당 자꾸 얘기하는데요. 그럼 제대로 된 진보 정당이 있었느냐? 아니 그거는 또 다른 문제죠. 또 다른 뭐 문제긴 하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논의를 갖다가 딴 데로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되지. 딴 데로 괜히.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역대 대통령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잠깐만요. 나한테 네. 얘기를 해주세요. 역대 대통령들이 지금 진보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가? 그 결과가 어땠는가를 살펴보면 지금 진보 이제 말하자면 진보라고 하시는 분들이 보수 정당 제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는 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은 그거는 제가 보기에 우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다음에 지금 뭐 보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아니, 말씀하시니까 저도 말씀 좀 해야 아니 되겠네요. 감수해요. 그래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네. 저는 이 정치라는 게 말이죠. 분열하는 건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분열은 자연스러운. 이 진보도 지금 분열하고 있잖아요. 이제 뭐 나중에 합칠지 어떨지 모르지만 하여간 국민정당이 있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있지 진보는 않습니까? 계속 분열했었어요. 진보가 네. 분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합집산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거기서 더 진보의 그 이념이 더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더 국민들 가슴속에 다가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손을 들어주게 돼 있어요. 네. 저는 이 보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새누리당이 대통령이 잘했다. 대통령께서 뭐 하시는 건 모든 게 다 옳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아, 그럼 뭡니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다. 아니,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아서 물러나야 되면 물러나야 되고 그보다 더 말하자면 당당하고 어떻게 보면 더 심하게 말하자면 그 대통령께서 국민들의 판단 또 헌재의 판단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대통령이 잘못하지 않았다. 대통령을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절차상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잘했고 못했고를 지금 헌재에서 결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과정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피 맺힌 절규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 재판관이라 잘 몰라요. 그러나 그런 뭐 지금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보면 이거 탄핵감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심지어는. 예? 그리고 이게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대한민국 미래가 있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조차도 승복할 수 있는 결과를 우리가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진보나 생각이 다른 사람 입장에서 좀 짜증이 나고 좀 견딜 수 없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과정도 인내해야 되는 거죠. 이게 대한민국 민주적인 절차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그거는 저 대통령이 됐건 일반 평범한 사람이 됐건 모든 사람이 다 행사할 수 있는 자기 방어권이고 자기 보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제가 잠깐 말씀 반박을 해야 되는데. 새누리당에서 1분씩. 예. 새누리당에서 정말 대통령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이 책임을 져야 되겠다고 진정으로 생각했으면 우리가 당을 떠나지 않았죠. 예? 그러지 않았어요. 저희들이 의총에 나가서 왜 국민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이렇게 춥게라도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하는지, 왜 촛불이 불타오르는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탄핵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새누리당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있어서 뭔가 좀 새누리당이 다 대통령 잘했다고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너무 화가 나니까 막 말도 헷갈리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오히려 지금 생각을 분명하게 좀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분명하게 표현해주고 지금 남아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토록 이 책임을 지고 새누리당이 변화해야 된다라고 했고 그리고 책임질 사람 책임지라고 얘기했을 때 그 정도 선에서 새누리당이 변화해내고 책임져졌으면 분당도 안 됐고 보수가 새롭게 함께 뭔가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다 이렇게 떨어지게 만들어내고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도 아직도 저는 정말 새누리당이 이 심각한 상황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홍문정 의원을 잘 모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아까 아니, 제가 좀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대답을 아니 잠깐만요. 아까 예. 우리 의원들. 진보 자꾸 얘기를 하셔서 네. 사실 저는 저희가 모았다가 한번 해주세요. 진보라고 꼭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저희도 어떻게 보면 보수 정당에 가깝습니다. 네. 사실 대한민국에 진보 정당이 어디 있어요? 제대로 없고 어떻게 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도대체 차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아마 별 차이 그냥 없어요. 예.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것 같다 이런 정도. 그래서 상대방이 잡으면 또 이쪽에서 욕하고 이쪽이 잡으면 저쪽에서 욕하고 이래서는 안 돼요. 이제는 정치가 다시 바로 서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한국은 항상 보면 대한민국 이때까지 보면요. 사람 중심으로 정치를 해왔어요. 친박이다 뭐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탄핵이 되니까 마치 무슨 대통령 시종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다 또 그걸로 인해서 갈라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제는 제가 아까 바른정당 뭐 이렇게 정말 잘못이 없다 이런 취지가 아니에요. 석고대죄하고 저는 정말로 제대로 된 어떤 보수의 이념이나 가치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아까 국가라는 관점에서 봐서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정말 잘 되면 그러면 아마 우리 쪽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많이 있어요. 과거에 정부에서도 다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그럼 그런 부분도 우리도 역시 혁신이 될 수밖에 없는 서로 상대적인 거거든요. 진보도 상대방이- 잘못한 게 많다. 그럼요. 네, 인정합니다. 상대방이 잘못하면 석고대죄 같이 했죠, 잘못하는 바른정당? 거예요. 그냥 이 정도 네, 수준이 좀 같이 뭐. 내려가는 거고 네. 수준을 같이 올라가는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전 이렇게 거듭나서 네. 잘 되셨으면 네. 그래 우리도 홍문정 의원, 자극받을 수 있다. 석고대죄 안 했죠 새누리당은. 아니 아직. 바른 정당에 대해서 사실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아, 그러나 이제 많은 왜냐하면 같은 제가 집안이었지, 보기엔- 아니 옛날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저희가 보수를 회복하고 그런 데 있어서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될 때가 있을 수 있고 또 뭐 새누리당에 대해서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지만 하여간 어쨌든 그가 가지고 있는 장점, 바른정당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합쳐져야 될 때가 저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고는 보수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새누리당이 뭘 잘못했다고 왜 그때는 얘기하지 않았냐. 대통령 4월 퇴진, 6월 대통령 선거 당론이었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그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은 겁니까?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얘기한 거고 우리가 당론을 이미 결정한 거예요. 그런 구체적인 얘기를 사실 하자면 왜 새누리당이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는 당처럼 얘기를 하시는 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수많은 고뇌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하든지 이 헌정 질서가 파괴되지 않으면서 네. 우리가 아니 그러면 대통령이 아무 잘못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당론을 대통령 4월달 그만두고 6월달 대통령 선거를 얘기할 수 없잖아요. 결국은 비슷하게 됐잖아요. 네. 만약에 저 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네. 대통령이 거기서 헌재에서 받아들여진다 그래도 결국 선거가 비슷하게 됐잖아요. 날짜도 3월달 되고 뭐 4월달 되고 뭐 거의 비슷하게 되는 거 근데 아닙니까? 석고대죄 안 했죠 아직 새누리당은. 아니 그게 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아니 대통령이 아니, 언제 하셨어요? 4월달에 물러난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거 자체가 석고대죄다. 그거보다 더 큰 네. 국민 앞에 차이가 어디 있어요? 무릎 꿇고 좀 잠시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했던데 이번에 엊그저께. 새꼬대 얘기 말고. 아니 근데 대통령께서 지금 일반 국민이나 대통령이나 모두 뭐 헌재나 뭐 특검, 뭐 검찰이나 이런 쪽에 자기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해야 된다. 맞지만 지금 이 상황을 대통령에서 한번 직시를 좀 해봐달라. 이게 대한민국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고난대행의 체제에서 지금 미국 트럼프 정부가 섰고 일본에서 우리의 외교적 압박을 하고 중국이 좀 저러고 있고 이런 과도기적 상황을 대통령께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39명의 증인을 대면서 또 헌법재판소의 그 대통령 대리인 측에서 전체 사퇴하겠다 이렇게 헌재를 압박하면서 이것이 정말로 옳은 일이냐. 정말 한번 대한민국을 쳐다보면 대통령께서는 일반 국민이 아니잖아요. 조금 힘들고 조금 억울한 면이 있더라도 그것을 수용하고 자신이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국정이 수습되겠냐는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요. 대한민국의 새로운 권력,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침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직시해 주는 게 맞겠고 그다음에 네.
뭐 4월 퇴진 6월 이제 그 조기 대선이 대통령이 사과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4월에 퇴진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헌법재판소에 이렇게 대응하면 안 된다. 지금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모든 잘못 하나도 없다. 내가 뭘 잘못해 항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법률 대리인단이 대통령이 죄 없다. 하나도 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죄 없는 분이 왜 물러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논리적인 모순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헌법재판소에서 시간을 끄는 거는 사실상 증거로 나타나는 팩트거든요. 그게 기다 아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이거를 어떻게 국민들이 볼 때 시간을 끌기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그래서 대통령이 좀 더 폭넓게 국가만 생각해서 판단해달라. 이런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아직도 네. 장제원 의원님은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께 그래도 뭔가 좀 현명한 처신을 진짜 진정성 있게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저도 가슴 아프게 애정이 받아들여지는데 좀 있으신 것 네. 같으네요. 그렇긴 한데 뭐 정말 오랫동안 우리 그렇게 해주길 바랬죠. 바랬는데 지금은 점점점 더 그러한 바람, 기대, 희망들이 이제 좀 사라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참 저희들 굉장히 가슴 아픈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아주 뭐 또 중요한 최순실 씨가 드디어 오늘 어디 나온 거예요? 이거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나온 거죠? 특검. 네, 특검인가요? 네. 네, 오늘 특검에 어쩌면 이거 체포영장 발급 대상인 건데 여기서 엄청나게 기가 막힌 이야기인지 아니면은 아주 뭐 합리적인 이야기인지요. 공황장애 뭐 재판 공정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계속 불응했던 최순실 씨가 오늘 강제로 끌려 나왔는데 그런데 최순실 씨 민주특검이 아니라고 기자들을 향해서 기습 발언을 쏟아냈어요. 먼저 그 발언 직접 듣겠습니다. 최순실 씨 여전히 생각하십니까? 된다 그러고 여기도 죄를 지켜 살게 해야겠다는 게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하고 모든 운동시민을 밝히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어요. 이거는 너무 억울해요. 우리 애들까지 다 어린 손자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 저렇게 용감하고 소리도 지르고 그동안 이렇게 나오셔서 법정에서 해도 되고 특검에서 해도 되고 얼마든지 기회 많았는데 최순실 씨가 억울했다면 이렇게 좀 당당하게 나와서 밝혔어야지 왜 지금까지 특검 조사뿐만 아니라 검찰 조사 다 불응한 건지 정말 다시 한번 묻고 싶고요. 아주 건강하십니다 보니까요. 예, 억울하다는 최 씨와는 달리 또 최 씨의 국정농단 정황에 대한 측근들의 증언이 또 이어지고 있어요. 코너에 몰린 최순실 씨, 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좀 이거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측근들 폭로 이중구금 코너 몰린 최순실. 특검, 민주특검 아닌 자백 강요했다. 너무 억울하다. 우리 손자, 애기까지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 애기는 지금 잘 보호가 되고 있죠, 독일에서? 예. 정동춘 K스포츠 이사장인가요? 최순실이 재단 주도했고 이사회, 즉 자기는 바지 사장이었다. 분명히 밝혔고요. 노승일 부장, 최순실이 내 태블릿 PC라고 언급했다. 결국 지금 모든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태블릿 PC는 최순실 거라는 거를 증명하는 거죠. 최순실 스스로 내 태블릿 PC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5대 스포츠센터 건립을 지시했다. 자필 스스로 메모를 해서 지시했다라고 증거까지 제출했습니다. 차은택, 최순실 태능선수촌 없애려 했다. 왜 없애려 했을까요? 김종 전 차관, 박 대통령 정유라 지원 직접 언급해서 충격을 받았다. 박 대통령 최순실 전화 아주 많이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자, 최순실 씨 오늘 보니까 굉장히 딱 할 말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뭐 강남 아줌마다 이렇게 한 게 그거 아니에요. 오늘 뭐 굉장히 그리고 건강하세요. 공황장애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약도 뭐 안 드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주 건강합니다. 네, 공황장애 환자 혹시 여기 계시면은 한마디 해주시죠, 뭐. 공황장애 환자 있으면 환자로. 얘기를 하라고요? 네, 아니 그냥 혹시 있으면. 아니 저분이 확실히 이게 미래를 예측하는 분은 맞으시나 봐요. 특검 조사를 받은 적이 없잖아요. 네. 조사를 자기가 받은 적이 없는데 지금 강압 수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딱 오늘 최순실 씨를 보면서 이제 진짜 최순실이가 나타났다.
야, 예, 진짜 최순실이 나타났구나. 저희가 용감하세요. 예, 저기 이 국조과정에서 최순실 씨를 직접 신문할 때도 굉장히 포장된 태도를 왔거든요. 예, 그리고 가능하면 목소리 낮추고 그리고 답변하지 않으려고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았는데 아마도 이제 이제는 본인이 본색을 드러내지 않고는 네. 뭐 이 사태를 어떻게 반전시킬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이제 뭐 진짜 최순실의 진짜가 모습을 나타났다. 보게 되는 거죠. 네. 우리 김경진 의원이 잘 아실 거예요. 저런 범죄자의 심리에 대해서. 전형적인 범죄자의 자기 항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빠져나올 구멍이 없으니까 소리 지르고 저항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제가 오늘 저 장면을 보면서 제 가슴이 한쪽 확 뚫린 것 같은 게 제가 어제 바른정당 창당하면서 사회를 봤거든요. 네. 우리 바른정당 도와주십시오라고 외치면서 왜 제가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저런 여자 때문에 저런 여자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정이 농단되고 이렇게 대한민국이 찢어지고 갈라지고 또 보수가 똘똘 뭉쳐서 국제적인 위기를 돌파를 해도 어려운데 그렇죠. 지금 이렇게 산산조각 나고 갈라지고 서로가 서로의 삿대질하고 또 당이 분열해 또 다른 당을 만들고 이런 상황이 저 여자 때문에 벌어진 거 아닙니까? 물론 저 여자를 또 저렇게 허용한 대통령이 본질이죠. 그런 거 그러니까 보면 특검 조사를 받은 적도 없는 사람이 강압 수사다. 특검이 자백 강요를 했다. 또 뭐 손자까지 뭐라고 그랬다. 있지도 않는 사실을 지금 언론 앞에서 터뜨리는 거예요. 저는 딱 하나 우려되는 게 뭐냐면 속칭 이 극렬 이 대통령 지지 세력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최근에도 뭐 여러 가지 허위 내용의 카톡들이 지금 돌아다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결합시켜서 대통령이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신화를 일부러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런 거짓 내용, 누가 봐도 팩트를 알고 있는 사람 말도 안 되는 저것도 내용을 배우가 있다니까. 예, 저걸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저것도 배우가 있다. 네, 저거 지금 아니, 배우러가면서 이게요. 저런 얘기를 해라 이런 식으로. 아까 보면 다 같은 맥락이에요. 이 변호인단이 이상하게 자꾸 정치적인 발언들을 한단 말이에요. 순수하게 어떤 법적 변호를 한다기보다도 만약에 법적 변호를 한다면 어떤 팩트에 대해서 사실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지면서 정리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것은 불공정한 재판이다. 이렇게 자꾸 캐치프레이즈처럼 뭔가 이제 프레임을 건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면 최순실 씨도 저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법적으로는. 그런데 저렇게 외침으로써 어떤 가이드라인성의 그런 어떤 얘기를 계속하고 신호를 준다 이거죠. 1년에 제가 보면 쭉 지켜보면 아주 일관된 어떤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어떤 제가 봤을 때는 선동 정치들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을 지금 완전히 두 패로 나뉘어서 싸우게 만드는 저는 정말로 이거 완전 망국적인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홍문종 빨리 의원님. 끝내야 됩니다. 홍문종 의원님, 민주특검이 아니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의 특검이 아니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뭐 말하기 싫은데요. 말하기 싫습니까? 네. 말하기 싫은데 무슨 뭐 배우가 있다. 무슨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특검은 인정하십니까? 아니, 뭐 이상 끝입니다. 아, 특검은 어떻게 인정하세요? 특검? 이상 끝이라고요. 아, 이상니까 지금 특검 자체를 서석구 변호사 말할 수 있는 권리도 주시고 말을 하지 않을 권리도 주고. 묵비권도 걸려. 아, 서석구 변호사가 특검 인정할 수 없다고 지금 분명히 얘기했단 강압적으로 지금 말이에요. 강압적으로 진행하고 진행하는 있습니까? 느낌을. 김경진 변호사께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특검 받지도 않은 사람이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 그러는데 네. 특검은 이미 다 받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특검에서 부르고 뭐 어쩌고 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거는 하여간 좀 그런데 저 양반을 비호하고 싶은 생각이 요만큼도 없고요. 하여간 보기 싫어요. 네. 보기 싫습니까? 네, 네. 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어쨌든 이 사건을 좀 이렇게 좀 뭔가 좀 은폐하고 뭔가 좀 방향을 돌려보려고 했던 것이 이거 태블릿 PC와 관련된 네. 조작설 뭐 내지 네.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불법적으로 입수한 거 뭐 이런 네, 가정. 것들 네. 그런 것들을 내놨었죠. 이제 그런 게 결국은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이제 본인의 의사가 전달이 이제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되는 상황에서 결국 지금 나올 수 있는 얘기는 강압 수사예요. 강압 수사 말고는
어떻게 본인을 항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강압 네? 수사 얘기하면 우리 네. 옛날 우리 박종철 고문 사건이라든가 네. 네. 여러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네, 그분들이 과연 하늘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네, 그게 근데 궁금해집니다. 저걸 보면요, 야 역시 이 권력이라는 게 대단하구나. 그래서 이 최고 권력에 어떻게 보면 취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안종범 예를 들어 수석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이제 비례대표로 계실 때 사람이 참 합리적인 분이셨는데 그럼요. 청와대 들어가시더니 저렇게까지 됐구나. 이 결국에는 그 최고 권력 속에서 심취하다 보면 지금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면요. 이 상황 자체 인식을 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있지만 박 대통령께서 탄핵이 기각돼서 다시 복귀하고 나한테 다시 다시 내가 이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지도 모른다라는 착각을 좀 하고 있는 것 저도 같기도 그런 걸 좀 하고. 느꼈는데. 네. 저 장면을 보면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놀라고 뭐 죽을 죄를 깜짝 놀랐어요. 졌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서 고함 지르고 막 저렇게 나오잖아요. 저는 저런 사람인 걸 알았어요. 구치소 청문회를 가니까 표정 자체나 말하는 게 굉장히 욕심 많고 자기 방어를 잘하고 아주 좀 성질, 제가 한성질 하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한성질한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영선 행정관 이렇게 닦아줄 정도로 성질이 진짜 있었던 사람 같아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TV조선에서 그 7월 달인가 취재 갔을 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승질 냈잖아요. 했죠. 예. 그러니까 했죠. 그 성질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 저거를 보고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놀라운데 이제 드디어 본색이 드러나는구나. 네. 저는 김경진 검사한테 묻겠습니다. 저기 이재용 부회장도 22시간 네. 예, 계속해서 수사를 받은 걸 강압 수사라고 주장을 했고요. 서석구 변호사가. 특히 최순실 씨도 강압 수사다. 자, 검사 시절 강압 수사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안 했죠. 안 해봤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아니, 저거- 지금 여러 가지 후배들한테도 연락 받고 여러 가지 관심 있게 보실 거 아닙니까? 자, 이재용 부회장도 그렇고 최순실 씨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검찰 조사 받는 여러분들 어떻게 강압 수사 받는다고 보십니까?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린 게요. 밖에 기자들이 저렇게 진치고 있는데 강압 수사를 어떻게 하며 두 번째 변호사들이 앉아 있지 않습니까? 옆에 조사받을 때. 당연하죠. 조사받는데 변호사가 앉아 있는데 뭐 때리기를 합니까? 눈을 부라립니까? 말을 반말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10시 저녁 10시 11시 넘어가서 조사받으려면 당사자 본인 동의서 받고 합니다. 예. 동의서 받고 그 이제 검사님 입장에서 이제 우리는 하도 재판을 많이 받아봐가지고요. 네. 선거만 끝나면 이제 상대방이 네, 고발을 강압 수사 해가지고. 받으신 분이죠. 근데 그래서 이게 검사 앞에 가서 해보면 22시간이라는 게 검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22시간 받는 사람은 그거 자체가 강압 수사예요. 그리고 거기 사인 받는다 그러는데 그거 사인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 그러면 내일 오실래요? 그럼 그 사람들 눈 받으면서 내일 오실래요? 그러는데 거기다 그래 난 내일 온다 이렇게 사인할 사람이 대한민국 이재용이도 그건 사인 못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요. 그래서 지금 특검을 강압 수사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나는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는 방법을 바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는요. 네. 검사는 이런 의지 않고 그 피의자는 철제 앉아. 철제 의자 내지는 그 동글배기 의자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데 앉혔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가 여러 가지 지금 관행적으로 많이 좋아졌어요. 그거는 제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데 많이 좋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가지 강압 수사가 아니지만 느끼는 사람이 강압 수사라고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제거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니 근데 아니, 지금 보니까- 그러면 뭐 합니까? 단 한마디도 진실을 얘기 안 하고 끝까지 거짓말하고 들어가면서까지 저렇게 조사도 안 받은 사람이 미리 자백 강요 받았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저기 김경진하고 우리 장지현 의원 청문회를 이제 같이 해봤으니까 이제 청문회를 할 때 처음 시작할 때는 증인을 향해서 증인과 할 때 네. 굉장히 저희가 차분하게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또 차분하게 답변이 나오길 바라고 있어요. 좀 의미 있는 답변이 나오길 바라죠. 그런데 증인이 결국은 모르쇠로 하던가 답변이 안 나오면 그 답변을 끌어내기 위해서 목소리가 높아지고 이러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증인에게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의미 있는 답변을 얻어내기 위한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는 있을 수 있죠. 근데 문제를 삼을 정도의 뭐 강압 수사라든지 뭐 인권윤리라든지 이런 게 있었다면 벌써 말씀하신 대로
변호인들이 나서서 이 문제 제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프레임을 강압수사 프레임을 걸으려고 굉장히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지금 저 고성을 지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 저 혹시나 정말 안타깝게 생각되는 것은 혹시나 저런 것 때문에 정말 무슨 강압수사가 있었던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있을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 저는. 아니 진짜 그런데요.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은 아마 대다수는요. 저 장면을 보면서 정말 막 분을 풀 수가 없을 정도로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정말 뭐 죽여버리고 싶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솔직히 우리 국민 아까 말씀하셨지만 검찰의 수사관행 정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수사를 받아도 오라고 그러면 다 덜덜덜 떨면서 가요. 평범한 국민들은요. 네. 근데 벌써 지금 몇 번째 지금 거절했습니까? 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특권도 아니고 사실 나라를 갖다 들었다 놨다 한 범죄자가 오라고 하는데 감히 안 가겠다고 버티고 그래가지고 지금 몇 번째죠? 지금 6번째인가요? 네. 근데 오면서 저렇게 소리 지르고 아주 무슨 그런 대단한 특권이 다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요. 정말 이거는 용서를 못 할 겁니다. 아마. 건강하세요 보니까. 저게 공항장에 공항도 아니죠. 공항 에어포트장에 네. 예? 있는 사람이 저게 행동입니까 저게?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나가는 그 청소하던 아줌마가 연병하네 그렇게 한마디 했대요. 예. 저는 자, 연병한의 저기 말씀을 듣고 굉장히 그나마 그 아주머님도 자제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연병한의 사이에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네. 연병하고 뭐하고 자빠졌네. XX. 네. 뭐 이건데 이거는 안 하셨어요. 굉장히 자제하고서 말씀하신 것 같아서 네. 참 진짜 저는 그 얘기까지 다 해줬으면 좋겠었는데 네. 예, 굉장히 많이 참으신 것 같아요. 네. 최순실의 그 특검 강압 수사 비판에 특검팀도 한마디 했어요. 특검 수사 흠집 내려는 의도라고 우리 화영철 의원이 말한 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력히 밝혔는데 이규철 특검보 발언 잠깐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최순실이 한 행동을 보게 되면은 근거 없는 트집을 잡아서 특검 수사에 흠을 내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제 공동체라든지 이런 개념을 말하는 거 봐서는 미리 그와 같은 진술을 준비하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오전에 출석해서는 그 변호사와 면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묵비권을 행사하더라도 묵비권 행사하는 그대로 조서를 그냥 작성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다음 순서로 하겠습니다. 오늘 박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진용 전 문체부 장관. 저는 뭐 이런 분이 대한민국에 그래도 장관이 됐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이런 분이 앞으로 국정에 더 많이 나가야 됐죠. 이 문체부 장관이 진실을 많이 얘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찍어내기 인사, 블랙리스트 배후에 대해서 폭로했습니다. 네, 유 전 장관의 발언을 듣고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최순실 씨 역량인지는 모르겠고요. 찍어내긴 인사는 분명히 있었죠. 김기춘 실장이 부임한 이후로 계속 문화예술계에 대한 정부 비판 세력을 불이익을 주라는 지시를 했었고 거기에 응하지 않은 문체부의 간부들을 그런 식으로 인사 조치를 한 것이 분명하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적용된 것은 문체부를 통해서 대통령의 뜻이라고 하면서 빨리 좀 나가달라는 그런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것이고. 이런 장관들이 대한민국에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하는데 어떤 위에서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았던 이순신 장군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자, 유진준 장관의 진실을 얘기했습니다. 노태강 국장 그리고 진재수 과장 이분들 전부 복귀시켜야 됩니다. 노력하세요, 국회의원님들. 네. 뭐라고 합니까? 복귀입니까? 뭐라 합니까? 복직이겠죠. 복직. 복직. 그래. 단어가 생각 안 났습니다. 장재현 의원 노력해 주세요. 이분하고는 친인척은 아닙니다. 억울하잖아요. 그죠? 나쁜 사람 인사조치 지시해서 이 사람들 다 한창인데 다 그만뒀지 않습니까? 네. 잔이윤 관광공사감사 낙하산 임명 지시 반대하다 나 사임했다. 네. 박 대통령 대한민국 사람 모두의 의견을 내가 들어야 하냐면서 역정을 내셨다. 김기춘이 영화 변호인 지원한 것도 질책을 했다. 근데 이제 저는 유진용 장관에 대해서 블랙리스트 관련해 가지고 뭐 진보 성향의 예술인들을 지원을 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리스트를 보면 여러 가지 버전이잖아요.
좀 조잡해요. 보수도 지느지 아주 않았어요. 그냥 뭐 이게 대단히 진보 뭐 보수 나누지도 것도 않았어. 아니고요. 저는 박근혜 정부의 기준은 뭐냐? 자기 편이 아니냐 이거예요. 무슨 진보 보수도 아니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게 기준이에요. 보십시오.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사람이 뭐냐?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나쁜 사람인 거예요. 이번에 공천 어떻게 했습니까? 친박이 아니면 다 자르는 거 아닙니까? 모든 기준이 뭐냐면 자신을 비판하는 거는 나쁘다. 이런 논리 속에서 모든 걸 해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진짜 자신에 대한 비판을 조그마한 비판도 수용 못하고 나를 끌어내리고 근거 없는 비판이고 이건 국정 발목 잡히고 이렇게 일관해 왔잖아요. 진짜 명단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을 네. 찍고 지지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꼭 좌파만 있는 게 이런 아니에요. 것들이 이념이 아니고 극단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인사정책, 지원정책, 또 오버이남도 얘기 나오고 또 자유총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거는 이제 문학의 블랙리스트잖아요. 네. 저거를 막았으면 정치계 블랙리스트도 막을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박근혜 대통령이요 보수 인터넷 TV하고 지금 네. 인터뷰 중이라는데요. 그 저는 아이고, 지금 참. 결국은 진짜. 우리 저것도 황당한데 대통령이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안 되겠다고 생각했으면 정치권의 블랙리스트도 안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블랙리스트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결국 그것이 지난 총선 때 새누리당의 친박 공천으로 나타난 거예요. 예. 그러면 거기에 과연 어떤 사람의 어떤 생각이 주입이 됐었을까? 예? 과연 관여가 됐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참 안타까운. 홍문조 의원이 여기는 아니, 얘기해야 될 거예요. 아니 장제원 의원은 공천을 못 받고 무소속으로 했으니까 얘기가 되는데 그럼 네. 친박이셨네 보니까 친박 공천 받고 저는 그 얘기 할까요? 경선 저도 지금,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 예. 그냥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예. 그 지금 무슨 그러면 우리 황영철 의원은 예. 굉장히 억울하다고 예를 듭시다. 그럼 나머지 그럼 친박이라고 이제 새누리당 공천 받아서 당선된 사람들은 다 친박이었다. 우리 장제원 의원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다니까요. 공천 탈락 무소속으로 나왔으니까. 홍 의원님이 딴 분들한테 이렇게 이런 말씀하시면 얘기를 무슨 전반적인 얘기로다가 다시 이렇게 뭐 이 본질을 흐리시는데 네. 전체 공천이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 잘못된 공천이 있었는데 그 공천을 그렇게 잘못되지 않게 만들 수 있을 수 있는 것은 저런 문학의 블랙리스트 같은 것을 안 만드는 정권이었어야 한다. 화영철 의원도 정치계 블랙리스트였습니까? 그 제가 못 봤으니까 확인은 못하죠. 근데 느낌이 옵니까? 제가 지난 선거를 치르는 과정들을 보면 네. 제가 왜 이런 느낌을 받는지를 아실 거예요.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뚫고 일어섰어요. 장제원 의원도 뚫고 일어섰고 유승민 의원도 뚫고 일어섰고 이렇게 뚫고 일어선 의원들이 이제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안 돼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게 치열한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나라 안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정당 대목에서. 안 만들기 위해서. 아니 그래서 저는 네. 7명이 나와가지고 두 번 경선을 해서 제가 후보가 됐어요. 네. 예? 그러면 거기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서 무슨 지침을 줘가지고 이번에도 경선했어요. 제가 네. 경선에서 됐어요. 무슨 지침을 줘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무슨 대통령이 뭘 어떻게 지침을 내려서 대통령이 뭐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마치 했던 것처럼 사실 아닌가요? 모든 사람은 아니죠. 아니 모두는 뭐 예외도 있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예외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제가 볼 때는 친박 뭐 공천이 이게 다음- 홍문정 의원님 다음- 예외셨나 본데 다음 주제로 그게 뭐 넘어가죠. 아니 친박 저희 공천이라는 현실이 있었는데 그거를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근데 경선을 네. 아니 내부 7명이 나와서 의원님은 아니시라고 얘기해요. 나는 아니라고 얘기해 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 아니에요. 우리 홍 의원님은 아니고 이현주 의원 얘기 들어요. 저도 얘기 좀 이현주 할게요. 의원. 아니 네. 다음 주제로 아니 넘어가요. 저 이 대목에서 저도 한 말씀 드려야 네. 되는데 뭐 이 다른 하다 당도 보면 이제 마찬가지 뭐 아니겠어요? 예외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번에 정말 우리가요 이 민주주의란 과연 무엇인가 한번 좀 성찰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얘기, 비판 이런 것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런 다른 생각을 전달할 때 폭력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그리고 권력에 의해서 억압하지 않고
평등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면 그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친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중심으로 우리가 지금 조선시대도 아니고요. 왕정 국가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람들이 정치를 하려고 모였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만큼 하지만 또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그것을 자유롭게 얘기하고 개진하고 토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이런 게 참 부족한 것 같아요. 김경진 의원 이번에 태블릿 정말 PC 그만하시고요. 네. 네. 태블릿 PC죠 이게. 네, 이게 태블릿 그만하시고. 네. 네, 오늘 뭐 유진용 장관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헌재에 나와서 저렇게 진실을 얘기해 주신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사회가 건전하게 지탱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뽑은 장관급 인사 중에 그나마 유진용 장관이 그래도 양식이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자,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요 탄핵 심판 결정 시한을 3월 13일로 제시하면서 지금 이제 차기 대선이 빠르면 4월 말 5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요 10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만약에 우리가 추측대로 그냥 된다면요. 자,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 VCR 좀 보시겠습니다. 반기문 총장이 구상하는 빅텐트에는 우리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 반기문 총장이 보수 세력에 얹혀서 뭘 하겠다 그러면은 저희와 함께 하기는 힘들지 않겠는가. 여러 정당 간의 연대가 필요하다면 그러면 여러 정당 간의 연정도 가능한 것이죠. 연대를 구걸한 정당이 승리한 역사는 없습니다. 이 양자 대결에서 저는 이길 자신 있습니다. 총선의 녹색 태풍을 대선까지 이어가 우리는 기필코 승리할 것입니다. 네, 지금 이 대선 주자들 전세를 바꿀 수 있을지요.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야, 이거 좀 가까운 데서 볼까요? 이렇게 좀. 네, 재밌습니다. 일단 정당 지지율 볼게요. 이게 한국갤럽 조사 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에서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 응답 69, 조사 방법 유, 무선 전화 면접입니다. 자, 한국갤럽이 조사했는데 정당 지지율이 근데 왜 41% 갔다가 민주당이 37%까지 떨어졌어요, 최근에. 그리고 나머지 세 정당은 거의 10% 안팎으로 바른정당은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아, 그러니까요. 10% 안팎으로 올라가고 있죠, 예, 계속. 좀 상승세로 있어요, 약간. 예, 10% 안팎으로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탄핵 심판 최종 결정되어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될 확률이 높죠, 김경진 검사. 그렇다고 예. 보죠. 대선 주자 지지도 문재인 29.1%, 반기문 19.8%. 아직 든든하십니다. 그래도 아직은 네, 19.8%. 이재명 10.1%. 안철수 7.4, 안희정 4.7, 황교안 4.6. 갑자기 황교안은 이렇게 올랐습니다. 자, 역전하기 충분한 시간인가 100일. 그리고 빅텐트 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죠. 시간이 없죠. 네, 시간이 없어요. 지금 이제 반기문 전 총장님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자꾸 이제 시간을 두고 여러 가지를 고민하시고 또 두루두루 말씀도 들어보고 하시는데 결단을 내릴 때가 온 거예요. 아니 근데 네, 반기문 네. 전 총장은요. 네. 마지노선 맨 마지막에 바른정당이래요. 그럼 기분 좀 나쁠 것 같은데 내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게 그 마지막 시점이라는 것이 결국은 대통령 선거를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최상의 체제를 만들어 놓고 뛸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냐. 네. 그럼 그거를 못 해놓고 선거를 뛰게 되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득표라든지 지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선거 캠페인이라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잖아요. 네. 각 지역의 조직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또 보충도 필요할 것이고 이제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지려면 이제 반기문 총장에게 주어진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또 하나는 반기문 총장께서 결국은 이렇게 모든 것을 미루고 이런 이 건강한 보수 세력을 견인해내는 역할을 못하면 결국은 바른정당도 반기문 후보를 왜 우리가 지지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같이 해야 되는가 이런 거 고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빨리 결론을 내려주고 네. 어떤 한 모양새로 가는 게 좋겠다. 그 이번 대선을 그렇죠. 보게 되면 시간이 없어요. 시간도 없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뉴페이스도 없는 거예요. 네. 뉴페이스가 없으니까 역전이 가능하지 않다. 이 상무선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후보가 나타나서 정치인으로서 국민들이 이분을 찍기 위해서는 3단계가 필요해요. 첫째는 공감력이에요. 국민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들이 공감이 쌓입니다. 이 공감이 쌓이면 신뢰가 생기는 거거든요. 신뢰가 쌓이다 보면 이 사람이 던지는 정책이든지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희망의 단계가 와야 문재인 대표도 당선에 가는 거거든요. 문재인 대표는 지지층의 신뢰를 얻은 상태예요. 이재명 시장 같은 건 10%대니까 이제 공감을 좀 얻은 정도거든요. 근데 그 외의 주자들은 아직까지 국민의 공감도 못 얻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공감이 희망으로까지 가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너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도 그 진영의 신뢰를 얻어서 30% 가기 위해서는 빨리 그 진영의 진지를 구축해야 됩니다. 근데 진지를 구축 안 하고 우왕좌왕하니까 다 어떤 진영에서 우리 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문화일보 엠브레인 그 조사를 보게 되면 보수층의 1위가 유승민 의원이에요. 맞습니다. 2위가 반기문 총장이거든요. 네. 자, 어느 층에서도 지지를 못 받는 미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빨리 국민의 공감을 가지고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뭔가 안착돼서 자신이 뛸 링을 빨리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빨라진 대선 주자 그 말말말 이거 듣고 야 요거를 다 본 다음에 좀 지금 금방 말한 분이 이제 문화일보 요 얘기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래프예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문재인 후보가 진영별로 나누면 보수 진보로는 누가 더 적합하냐 할 때 문재인 1위, 안희정 2위로 올라갑니다. 이재명 3위, 안철수 4위. 그리고 유승민이 보수에서는 1등으로 갑니다. 반기문이 2등으로 가고요. 황교안 3등, 남경필 4등입니다. 이게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의 싸움에서는 문재인 대 유승민이 될 수 있고 안희정 대 유승민, 안희정 대 반기문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이제 가정인데 이게 오늘 문화일보 얘기죠. 네, 이게 굉장히 이제 요 얘기를 가지고 정치권에서 이 조사가 굉장히 합리적인 조사였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그 대선 주자들의 그 말말말을 좀 보면은 빨라진 대선 시제, 대선 주자 말말말, 불안한 출발이다. 나는 확고한 보수주의다. 힘 합치다. 이거 진보주의, 뭐 진보적 보수주의자였죠, 그죠? 그렇게 표현을 하셨었죠. 아, 예, 그렇죠. 근데 네, 지금은 이제 확고한으로 갔습니다. 그때는 5대5의 느낌이었어요. 진보와 보수의 5대5. 근데 이제 100% 확고한 보수주의다. 힘 합치자 나왔죠. 그 다음에 또 이러니까 안 되는 거죠. 이러니까 안 되는 진보나 보수나 뭘 애매모호하게 얘기했다 또 보수래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진영도 정리가 안 돼 있는 어떤 것 진영은 같은 우리 편을 생각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 다음에 문재인 후보도 그럼 한마디 해주세요. 민주당에서. 빅텐트 정권 교체 아니다. 야권 연장 가능하다. 빅텐트를 두려워하는 멘트죠? 그 빅텐트가 뭐냐에 따라 다르겠죠. 네. 뭐 거의 예를 들어서 보통은 뭐 김종인 플러스 안철수 국민의당 플러스 바른정당 이걸 빅텐트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바른정당에 대해서는 후보는 갑론을박이 좀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돼야만 문재인 후보만이 정권 교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야말로 굉장히 오만한 야권 생각이죠. 연정이 예.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왜 자기만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은 지금 국민들로부터 다수의 국민들이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됐을 때 똑같이 이런 권력 독점의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 아니, 아직까지는 이제 시간이 걱정하는 있으니까 거죠. 이제 예. 저희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실 아까 보면 한 30% 가까이 이제 왔지만 아직
과반은 못 미치고 있고 또 실제로 국회에서도 우리가 120석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안정적인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과반 이상이 반드시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정당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사실은 연정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 연정의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조금 생각들은 조금 다릅니다만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 중이고 야권 연정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네. 이렇게 요 얘기를 다 듣고 뭐 역전도 가능한지 진영별 대선 후보 얘기도 하고 좀 다양하게 해보겠습니다. 지지율 답보 안철수, 무는 옛날 사람이다, 반은 개혁 의지가 없다, 둘 다 비판했습니다. 뭐 본인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볼 때. 근데 말씀은 저기 안철수 의원님 말씀이 딱 정확한 것 같아요. 아, 요즘 안철수 의원 잘해요. 예. 잘하세요. 아, 정말 잘하는 거예요. 진짜 정확하게. 아니 왜 이렇게 또 우리 바른 거 있습니까? 정당원들이 네, 칭찬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면. 네. 도대체 무슨 정치를 하시겠다는 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개혁에 대한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과거 청산에서는 재벌 개혁 의지가 의심스럽고 미래 대비를 하기에는 옛날 사람입니다. 네. 이게 멘트는 맞긴 맞다 이런 얘기요. 이현주 의원도 동감합니까? 아니요, 저는 뭐 이게 공감할 수가 너무 없죠. 심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결국에는 본인밖에 없다 이런 건데요. 저는 지금 다 보면 나만이 대통령이다 이러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정말 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 보고 지금 당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그런데 조금 이렇게 아까 제가 연정 얘기도 했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외교, 안보 또 경제 굉장한 국가적 위기 상황이고 또 개혁도 해야 됩니다. 이 틀을 뭔가 바꿔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혼자 할 수 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또 돼가지고 계속 싸우다가 볼일 다 볼 것이냐? 이것도 안 되고요. 이번에는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네. 좀 개혁을 하겠다는 세력들이 광범위하게 좀 손을 잡고 그다음에 권력도 좀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대한민국 위해서 좀 일해봐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만 네. 대통령이다. 이런 사고는 특히 안철수 대표는 좀 안타까운 이현주 게 의원한테 궁금한 게 지금 그러니까 제가 좀 부연 설명을 지금 7%밖에 안 되는데 그걸 경선 어떻게 후보 되면 하겠습니까? 후보하면 네. 문재인 후보가 될 확률이 거의 90%입니까? 밖에서는 그렇게 보는데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이현주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참 곰곰이 듣다 보니까 빅텐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요, 아니고 그거는 그러니까 아니고. 결과론적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네. 어차피 국회에서 그럼요. 법안 네. 통과를 해야 될 180석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민주당하고 국민의당 가지고도 안 돼요. 사실은 바른정당까지 뭔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정책을 같이 하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새롭게 들어오는 대통령은 출범 초기부터 아무것도 올 수 없는 식물 대통령 상태예요. 그래서 저 야권 연정이라는 게 문 대표가 얘기하시는 것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당하고 완전히 파트너로서 대등하게 거의 연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좀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컨대 뭐 외교라든지 안보라든지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의견을 듣고 또 경제개혁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같이 힘합해서 하고 이런 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현주 의원, 네. 제가 아까 질문에 대한 답을 안 했는데 밖에서 볼 때는 네. 민주당에서 당연히 경선하면 네. 문재인 후보가 된다. 네. 이렇게 당연시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당의 의원으로도 그렇게 솔직히 생각하십니까? 이제 거의 이제 결론은 거의 정해져 있다. 네. 이제 왜냐하면 또 시간이 부족해요. 문제가 뭐냐면 아까 다른 분들도 비슷한 얘기 하셨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결론이 거의 정해져 있고 다만 이제 막판 뒤집기 혹시 가능할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결선 투표제를 도입을 했어요. 결선 투표제를 도입한다고 지금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다른 후보들이 나중에 연대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반전도 뭐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제 좀 약간 독주하고 있는 상황은 분명합니다. 그럼 안희정, 이재명, 박원순 이분들은 전부 헛물 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뭐 저는 뭐 좀 그렇게는 아닙니까? 희망을 갖고 몇 있고요. 퍼센트 왜냐하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 대표를 이렇게 막 지지한다든가 누구를 막 지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네네.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되길 바라는 측면에서 보면 너무 독주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쭉 가면 사실은 이게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특히 반대편에서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렇게 가면 좀 안 되겠다. 어렵지 않을까. 예, 네. 그래서 좀 많이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또 새로운 이슈들도 나오고 아주 이 흥미진진하게 경선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그냥 시간이 쫓겨가지고 쭉 진행되다가 대세론으로 문재인 대표가 탁 되면 좀 슬플 것 같아요. 사실 문재인 대표가 지금 보면 뭔가 좀 이렇게 뭐 부족해요. 그러니까 정책적 지향 방향도 좀 오락가락, 말이 오락가락 하잖아요. 제일 걱정되는 거는 문재인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패권 세력이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당 내에서도 문재인 대표를 비판하면 18원짜리 후원금이 오고 문자 폭탄이 오는. 그러니까 당내 국회의원들이 아니겠지만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이렇게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가장 강고한 친박 세력이라는 콘크리트 지지율이 있었거든요. 문재인 대표 똑같은 분야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런 강건한 콘크리트 지지율이 문재인 대표로 하여금 패권 정치로 갈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보면요. 이걸 보면 진영에서 자 예를 들어 문재인, 유승민 붙으면 문재인이 돼요. 그렇잖아요. 자 그럼 이 진영 내에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문재인, 유승민 분이 붙으면 문재인이 된다고요? 되죠. 지금 투표하면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까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돼요. 뭐, 왜냐하면 인지도라든지 그럼 누구랑 붙여야 지지층의 강고함. 또 유승민 대표가 아주 강고한 보수 지지층에서 좀 배탈을 당하는 이런 면을 보게 되면 보수 진영을 결집시킬 수 있는 힘은 아직까지 약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1대1로 붙으면 민주인 대표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공학적인 게 아니라 정치뉴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2년 전에 정치평론가로 돌아가서 이게 제3지대, 빅텐트, 연정 이 논리에서 과연 김무성 대표가 왜 바른정당에 아무런 당직을 맡지 않고 평행으로 있을까? 박지원, 손학규, 반기문 이런 사람들을 리베로로 접촉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놨다고 보여지거든요.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정치적 고수들의 생각지도 않은 어떤 판이 벌어질 수가 있다. 그런 디자이너들이 이 보수 진영을 뭉치게 하고 그것이 나쁘게 의한 반문연대고 그것이 개헌연대도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제3지대도 될 수 있고 방망이 연정이 될 수 있는데 그러한 라운드, 그러한 운동장이 열렸을 때 제가 볼 때 폭발적인 보수와 진보의 1대1 대결. 그래서 제일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키맨이 또 안철수 의원이 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거기까지 나가면 복잡하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마 이제 희망을 좀 하시는 것 같긴 한데요. 뭐 저는 사실은 이 연정이라는 게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정권 같은 연정은 특히나 불가피하다. 그러지 않으면 이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근데 네.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보수 연정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김무성 대표까지 커버하는 자, 홍문조 의원. 네, 저한테 이제 뭐 저기 최순실 얘기 아니니까 편하게 하세요 이제는. 네. 그 국민들이 지금 문 전 대표가 계속해서 지금 대통령 후보로 여태까지 존재했잖아요. 네. 유일하게 아마 안철수하고 문재인하고 두 후보가 계속해서 여태까지 존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30%대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가를 냉정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제가 보기에는 제왕적 문 대표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문 대표가 대통령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반면에 문 대표가 대통령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보다 더 많다는 거거든요. 대선은 안 된다. 대선은 안 된다. 비호감도가 훨씬 높죠. 그거를 문 대표 진영에서 제왕적 문 대표가 그거를 착각하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우리 이현주 의원님이 거의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문 대표예요. 나머지는 다 데코레이션이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대통령 후보가 아니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분들이 미래에 무슨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번에 요 짧은 시간 내에 그 우리 문 대표가 당 대표가 되고 대통령 후보가 된다는 거는 거의 99.9%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바깥에 있는 잘 모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문 대표는 제왕적 대표고 그분이 지금 하시는 게 거의 대통령으로서 하시는 일이지 그분이 대통령 후보로서 하시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국민들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걱정도 하고
또 그분에 대한 NT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네, 비호감도 1위는 예. 누군지 아세요? 아니, 그러니까 비호감도 1위가 문재인 후보 그때 예. 새해였는데 비호감도 꼴찌. 예. 꼴찌가 안희정 뭐예요? 예. 안희정 지사. 예. 꼴찌. 가장 0.5% 그때 아니 근데 나왔어요. 이제 아니, 그러니까 아니, 당내에서도 아직- 어쨌든 아직- 그런 거부감이 없다는 호감이 얘기예요. 없으니까 비호감도 없는 거예요. 아직 그런 거요?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아직 이제 제 얘기 안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전 죄송합니다. 얘기할 기회를 좀 더 주셔야 네. 돼요. 왜냐하면 자 우리 이제 반기문 후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안철수 후보는 반반 후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그분이 천성이 그 디플로마트 아닙니까? 외교를 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말하자면 경험이 있고 굉장히 이런 문제들 여기에 대해서는 초보자이시지만 사회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세계 외교 무대에서 움직이셨던 분이 아니겠습니까? 네. 조심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그분이 하시고 옛날에 새누리당이 만약에 분열이 안 됐다면 네. 당연히 새누리당 후보로 와서 당연히 새누리당에서 그랬겠죠. 예. 뭘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보수 후보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갈라져 있잖아요. 네. 여기에 굉장히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보수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그 말하자면 우리 텐트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분이 말하는 텐트라는 것은 네. 우리가 말하는 대한민국의 보수가 다 합치면 아마 51%쯤 될런지 모르겠어요. 그 네. 51%를 어떻게 하든지 다 한꺼번에 견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는 거예요. 네. 바른정당이 마지막이라고 얘기하신 거. 저 유승민 저 지지도가 높은 것도 나왔네요. 거기에 유승민 후보도 있고 또 남경필 후보도 있고 또 뭐 몇몇 후보가 더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들이 반기문 후보를 웰컴해가지고 받아들여서 우리의 대통령 후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는 상황에서 아무리 본인이 간다 그래도 거기에 가서 이미 시작하기도 전에 상체기가 나고 이미 시작하기도 전에 그 경선 과정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옛날 사람이라는 둥 아니면 뭐 방법이 노예하다는 둥 이런 식의 비판을 받아서 본인이 정치적으로 서바이브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 끝나면 그러니까 그 반기문 총장께서 네.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어차피 제3지대 뭐 반기문 구락부가 됐건 반기문 연대가 됐건 그거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결국은 보수가 다 이렇게 통합될 수 있는 방법을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당으로 가기에는 굉장히 힘드시다고 생각해요. 더불어민주당은 거기서 셔터 내렸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 옛날에는 70~80%의 그 말하자면 국민 지지율을 생각했다면 지금은 51%의 지지율을 어떻게 하든지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걸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기문 총장님이 바른정당에 못 오는 이유를 바른정당에 오면은 저기 바른정당에 있는 뭐 유승민 후보라든지 또 남경필 후보라든지 이런 후보들로부터 공격받아서 거기서 상체기가 나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바른정당에 오기보다는 바깥에 있는 것이 더 후보가 되기 좀 좋을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죠. 반기문 총장이 아니, 저는 내 생각이 아니라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저는 이유가 있다라는 걸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굉장히 반기문 총장님의 생각을 잘못 이해하는 거라고 보고요.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결국은 아직까지 반기문 총장이 어디에 정치 지향점을 둬야 될지를 결단을 못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이제 이 혼란스러운 한국 정치 현장에 들어왔을 때 빅텐트를 치고 그리고 정말 이 중도층을 모아서 새로운 정치 교체를 이루겠다고 생각했으면 국민의당으로부터도 자 우리 당으로 올 만한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들어야 되고 바른정당으로부터 우리 당으로 올 만한 사람이다 후보라는 이런 평가를 들을 때만이 그 가치가 빛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반기문 후보가 혹시라도 지금 남아있는 소위 말해서 친박 세력과의 그런 표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지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면 저는 대단히 잘못된 형세 판단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 손학규 후보라든지 또 저기 국민의당이라든지 손학규 전 지사의 국민의당이라든지 또 여타의 많은 후보 진영과 함께 빅텐트를 쳐서 그야말로 본인이 바라는 정치 교체를 이루고자 한다면 빨리 그런 점에 대해 지향점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그 지점들을 이끌어내는 역할들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이제 황교안 선배가 이제 좀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내면적으로 들어보게 되면 오늘 엠브레인 문화일보 여론조사에서는 16%대까지 떨어졌잖아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저는 더 연대를 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무슨 말이냐면 반기문 중심의 뻔히 보이는 연대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승민, 남경필 이런 제주자들이 반기문 중심의 연대를 허용하겠습니까? 저는 그건 용납되지 않은 부분에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자신들이 그렇게 뭐 불쏘시개로 들어가기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반기문 총장의 지지율이 하향되는 부분들이 특히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들이 오히려 더 드라마를 만들 수 있고 이 진영에서 치열한 경선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저는 긍정적인 시그널이라 보여질 수도 부분이 있죠. 네. 근데 이렇게 보면 이게 완전히 무슨 인지도 때문에 좀 저 정도라도 받으시는 거죠.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주 형편없어요. 아, 반기문 총장이 형편없어요? 네, 정치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뭡니까? 뭐 들어오시기 전에 뭐 무슨 딱 오시자마자 정치 교체 얘기라 그래서 뭔가 그럴듯한 얘기를 하셨어요. 국민들이 듣기에. 그런데 그러고 그 정치 교체라는 게 뭐예요? 사실은 그 어떤 이 정치 개혁을 통해서 정치 체제의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한 발 앞서 나가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뭐 조금 있다가 뭐 진보적 보수주의자 이상한 얘기를 해요. 그 진보적 보수주의자가 뭡니까? 라고 하니까 진보는 뭐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뭐 또 일을 하고 또 보수라는 의미에서는 외교안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놓고는 또 시장 자유경제 시장 자유주의적 시장 경제를 또 얘기하셔요. 근데 그거는 힘없고 약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기에는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 소득 양극화 시대에 맞지 않거든요. 이게 전혀 정치적으로 자기의 어떤 정책 철학이 정리가 안 돼 있으세요. 이게 진보 보수 문제가 아니라 무슨 아무 생각이 없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저 이거는 금방 꺼질 거품이다. 반기문 총장 새누리당에서 받을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지금 그렇게 평가하는 거는 반기문 총장을 상당히 잘 모르고 평가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여간 어쨌든 국가 수반급에서 세계를 왔다 갔다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뭘 잘 모른다든지 바보 같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 잠깐만요. 바보 같다고는 안 했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니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게 아니라 야당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셔요. 야당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야당에서 다른 분들이 바보 같다 얘기하는 분이 그 정치 행보가 바보 같다, 서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제가 촛불 민심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대한민국 정치권에 대한 정체적인 불신. 물론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주변에 있던 사람 제가 제일 크고 그 바로 옆에 있던 사람 제가 제일 크고 새누리당이 크고 뭐 이런 걸 국민들이 얘기하고 있는 건 알아요. 그러나 국민들의 기본적인 식상함이나 국민들의 기본적인 그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촛불이라는 대로 튀어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분이 정치 행보가 좀 서툴다. 정치인 같지 않다. 조직적이지 않다. 이거는 또 많은 국민들에게는 새로운 충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거를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김경준 의원도 졸지 마시고 좀. 아니 근데 이건 말씀하셔서 왜 계속 졸아요? 대화를 하는데 졸아. 아니 근데 얘기하셔서 진짜 그 말씀을 잘 듣고 있어요. 경청하고 있어요. 제가 요것만 잠깐 말씀을 드리고 하도 다음 선수는 좀 김경준 약간 왜곡을 하시니까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아니 우리가 서툴다 하는 거 하고요. 제가 정치 철학이 정리가 안 됐다고는 다른 얘기예요. 이게 세련되게 정치인으로서 뭐 행동을 잘하고 이런 거는 좀 서툴러도 돼요. 오히려 그런 게 국민들 더 좋아합니다. 요즘에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내가 어떤 사회를 지향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비전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것도 없이 대통령 나오려고 그럽니까? 저는 다른 대통령들도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는 시간이 아무리 부족해도 아주 꼼꼼하게 검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도 당해가지고 이번에. 그래서 이번에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에 정말 안타까운 게 우리가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어찌 됐든 잘했든 못했든 간에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에서 자랑스러운 역할을 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좀 이 어려운 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자꾸 실망 안겨주고 우리한테 계속 좀 슬프게 하시지 마시고 자기 자리 좀 찾아가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 자리 뭐 어디예요, 자기 자리? 아니 저는 예를 들면 나중에 다음 정권에서요.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생각할 때 어떤 뭐
정당이 있든 어떤 주자가 있으면 그냥 지지 선언하시고요. 그다음 뒤에서? 정권에서 그냥 특사 같은 역할해서 남북 통일과 이 외교 상황에서 뭐 좋은 역할 하시면 되시지 않습니까? 본인이 잘하는 역할 하시면 되죠. 왜 생판 하지도 않았던 대통령 역할 하시려고 이게 뭐 좀 유명하면 너도 나도 다 나와서 대통령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뭐 이거 정말 슬픈 일이에요. 아니 어느 후보가 무슨 저기 다들 생판 하지 않았던 대통령 하는 거지. 2번 대통령 하는 아니 사람이 그런 있어요. 의미가 그러니까 아니라 예. 이렇게 유명하다고 해서 다 대통령이 이번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봤지만 정말 인기 투표하듯이 하면 안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제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갖고 있는 입장이지만 어쨌든 아직은 개헌이 안 됐으니까 그래도 그 대통령이란 사람이 자 국회 와서 국회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국회의원들하고 토론할 수 있어야 돼요. 저기 계속해서 할 수 저기 있겠습니까, 말씀하시는데 이게? 저기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 가지고 저기 이현주 의원님은 뭐 반기문 후보에서 애초에 나쁘게 생각하시려고 생각했으니까 아니 꼭 그렇게 그렇지 표현하신 것 않아요. 같은데. 제 처음에는 아니 지금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런 뭐 편견을 가지고 시작했을 테니까.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 저희들 같은 편견 경우는 없었어요. 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반기문 후보가 뭔가 국민들한테 좋은 메시지도 던져주고 좋은 반향을 좀 불러일으키길 바라고 있었는데 지금까지의 모습은 대단히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국민들이 반기문 후보에게 먼저 쥐어주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것을 많은 시간이 남은 것처럼 해서는 이제 아마도 지지를 철회하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이제는 조금은 빠르게 스피디하게 결단을 내리고 그리고 본인이 지향점을 분명히 정하고 그리고 메시지들을 던져줄 때만이 새로운 좀 반등의 시점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바람을 하고 싶어요. 속보 잠깐 읽으면요. 박 대통령이 국정농단 거짓말로 쌓아 올린 커다란 산이다. 국정농단은 이런 얘기했고 정유라 이름 바뀐 것도 이번에 알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있죠. 피곤한 표정이 역력하다. 이번 사태 오래전부터 누군가 기획한 듯하다. 예. 그 박 대통령 누구인지는 안 밝혔다. 누군가가 기획했다. 그리고 나 지금 발과 손발이 다 묶였다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지금 속보가 지금 계속 나왔기 때문에 전해드리는 거고. 지금 이제 반기문 후보가요. 김경준 의원 잠깐 좀 너무 조는데 좀만 그러시죠. 깨고 깨고 얘기하죠. 잠 좀 깨게. 그리고 홍문정 의원한테 하겠습니다. 저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거의 반기문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완전히 셔터를 내렸다고 봐요. 국민의당이? 오늘 국민이? 국민의당이. 그래서 저희 당은 거의 들어올 공간은 없다라고 지금 이제 내부적으로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황영철 의원님 말씀이 반기문 개인을 위한 어떤 권고로서는 제일 정확하다고 봐요. 어차피 정치는 현실이에요. 현실이고 세력 위에 구체적인 땅 위에 세력이라고 하는 땅 위에 기반을 딛고 뛰어야 돼요. 그러면 어차피 자기는 이제 확고한 보수주의자라고 워딩을 했으면 새누리당 아니면 바른정당 둘 중에 하나 빨리 입당을 해야 돼요. 그 선택을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지금 반기문 사무총장은 뭐냐면 이것도 먹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은 거예요. 둘 다 놓치기 싫은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문제고 두 번째는 들어갔을 때 그러면 혹시 먹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바른정당 들어갔을 때는 유승민이나 남경필에게 먹히지 않을까. 또 새누리당 들어갔으면 또 다른 후보 누구에게 먹히지 않을까. 황교안 총리 있어요. 네, 그러면 거기다가 일종의 자기 당 비슷한 외곽 세력을 만들어 놓고 당대당 통합한 비슷한 구도를 만들어서 내 사람을 최소한 뭐 당직이라는 50% 이상 집어넣으면서 들어가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이미 늦어버려요. 이미 늦어버리고. 잠깐만. 저도 비판 좀 하고 받으시면 아니야, 홍 의원님이 얘기하고 우리 그래서 아니 저도 비판할 게 있으니까 순서대로 할게요. 1, 2. 아니 저도 비판하고 한꺼번에 해명하는 게 낫죠. 한꺼번에. 먼저 이제 하나 1번. 그래서 박지원 대표의 셔츠는 자세히 한번 생각해봐야 내가 돼요. 얘기하고 있는데 왜 말이 그걸 넘어가? 알았어요. 박지원 대표 셔츠는 내렸다가 또 올릴 수도 있는 셔츠이기 때문에 아니 우리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김경진 셔츠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 말씀에 동감하는 게 메시지의 혼선 이 부분은 동의를 해요. 사실은 처음에 와서 막 민생행보 하다가 또 정치인들 막 만나고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분이 얘기하고자 하는 뭔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대통령으로서 가져야 될 무게감이 조금 뭐라 그럴까 좀 없어요. 가벼워졌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니까 더 만약에 가벼워지면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안타깝습니다. 빨리 정해야 됩니다. 네. 지금 저 반기문 총장이 들어오지 며칠 됐어요. 며칠 안 됐어요. 지금 한 달 안 됐죠. 우리가 뭐 몇 년 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지금 며칠 안 됐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지금 잠깐만. 확고한 보수주의자 힘 합치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김경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반기문 총장이 필패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게 하면 무조건 필패하는 거죠. 보세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몇 표 이겼어요? 100만 표 이겼어요. 대개 30만 표, 50만 표 최고로 많이 벌어져 봐야 100만. 물론 이명박 같은 케이스도 있었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고 이 여와 야, 진보와 보수가 붙었을 때 실질적으로 차이 나는 표는 100만 표 미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새누리당이 미워도 저는 계속 그걸 주장하는 겁니다. 아무리 바른정당이 미워도 반기문 후보가 예를 들어서 바른정당과 새누리당의 동시 거기는 국회의원들 지도자들 이런 사람 다 필요 없지만 이 두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힘을 합치지 않고는 절대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우리 정치권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반기문 후보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되기를 원했던 게 아닌데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 반기문 후보가 지금 하려는 고생들, 고민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바른정당으로 간다고 얘기를 하시자고요. 그게 더 맞는 초이스라고 생각해. 후보가 돼. 그러면 새누리당에 있는 찌그레기라고 얘기합시다. 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고 얘기합시다. 아니 그렇게 또 바른정당에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말 아직 없어요. 아니 본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들으니까. 하자는 얘기를 자꾸 누가 했다고 말씀하시죠. 아니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들었대요 개인적으로. 한 사람 없으니까. 아니 하여간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그런 뉘앙스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20몇 프로 없이 우리가 이제 10%라고 얘기합시다. 그래 10%라는 새누리당 지지하는 지지표 없이 대통령이 당선됩니까? 절대 대통령이 당선 안 되거든요. 100만 표 이하 차이니까.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새누리당의 힘을 바른정당의 힘을 보수 전체의 힘을 한데 아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고민 때문에 저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죠. 네. 그 고민을 어떻게 풀어드릴까 생각해야지. 아니 후보 되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네, 요거 읽고 이번 선거는 다음 5년 후에 드디어 김병준 의원 발언이 나온다. 이번 선거는 보수가 합쳐도 100만 표 차이라는 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중도층에 있는 심지어는 보수층 중에서도 합리적인 보수층까지도 나는 진보이고 싶다 이래요. 저렇게 법치주의 근본을 물었더니 기본도 안 되는 보수는 나는 속하지가 않고 싶다. 이게 지금 현재 국민들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51대 49의 구도가 아니에요. 국민들 민심이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죄송한 얘기지만 이번 선거는요 새누리당께서는 정말 석고되지 않은 마음으로 후보를 안 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여기까지 하고 중시엠 들어가겠습니다. 중시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은 생각할 상황 아니다. 이게 좀 애매한 멘트를 하고 그랬어요. 화영철 의원이 정리해 주십시오. 황교안 총리는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이시잖아요. 정말 이 국정 난맥상을 잘 수습하고 그리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해주길 진심으로 바라겠고요. 반기문 전 총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빨리 결단 내리시고 어떤 지형에서 움직이고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이번 대선에 임해야 되는지 이제는 국민들이 더 많이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려주기 바란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주가 마지막